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시고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바로 현장에 있는 분이니만큼 나라 걱정에 진짜 고생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많은 시사점들을 전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지금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가지 전선으로 이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원내에서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 국민의힘의 탄핵 정국 원내 투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유약한 정당이고 전투력이 떨어지는 정당. 이 국면에서도 그다지 잘 싸우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 주도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네. 그 정치 세력으로서는 국민의힘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장 주축이 되고 있죠. 또 네, 그렇게 싸워줘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표대결로서 마지막 그 지켜줘야 될 분들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답답할 수 있죠. 네네. 답답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네. 또 현실적으로 당이 보수 단일 대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네. 또는 그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의원님들. 있으니까 이 사실 투쟁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보수 진영이 단일 대우로서 굳건하게 나가더라도 이미 그 국회 의석수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 네. 또 좌파 진영이 지금 기세를 올리면서 그 모든 저 권력을 자기들 수중에 넣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때 당내 분열이 일어나거나 네. 보수 단일 대우로 가지 못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그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도 한동훈 대표한테도 이야기하고 네. 당내에서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네. 막 그게 너무 힘들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흔히 이제 그 하는 말로 뒤쪽에서 날아온 돌이 더 무섭죠. 치명적이잖아요. 네. 이 여기를 때린단 말이에요. 시위대에서 만약 시위를 할 때도 예, 그러니까요. 적을 향해 던져야 될 텐데 그런데다가 총구가 아군을 향해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데 참 힘든 싸움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제가 어느 토론 프로 같은데 한 번씩 나가면 우리 당의 뭐 저 그 대변인 네. 이런 당직자들이 저를 공격해요. 아. 그러면 앞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힘든 입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지금 그 좌파 진영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 그것도 딴 분도 아니고 이제 당에 또 당직자가 저를 공격하거나 뭐 어떤 때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실 그러다 보니 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당론대로 당론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이 당의 주류 세력과 달리 내부에서 피켓 시위 한 명이 훨씬 크게 보이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이 그 모습을 보이게 되고 투지를 꺾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질의멸렬하게 되고 또 지금 언론도 거의 이제 좌파 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뭐 아시아투데이 한 신문만 빼고 전체 신문이 지금 탄핵 찬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요.
그 우리 당론 내지 우리 보수 진영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운데 네. 하면 그 꼭 그 문안돌이 정 맞는 듯이 그렇게 힘든데 거기에 대고 또 당 내부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 네. 점점 이 비판이 두렵거나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입을 다물게 되는 네.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죠. 저는 이 상황이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투데이 단 한 신문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네. 복귀를 지금 복귀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조중동 한결에 경향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 윤 대통령의 탄핵되고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논조로 기사를 쓰고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죠. 네. 다행히 그런데 의원님 지금 당 내부에 바둑에서도 자기가 일단 살아야 적을 칠 것 아닙니까? 지금 살았거든요. 일단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새로운 이제 리더십을 세워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려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하자면 평소 시기 같으면 당 대표인데 비대위원장 인선 분위기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걱정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와도 언론이나 또 다른 쪽에서 거의 비판적인 논조로 공격을 하고 네. 비판을 막 융단 폭격으로 쏟아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지금 이제 초선 의원 그룹, 재선 의원 그룹 3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네. 각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좋고 능력이 있어서 화합형의 그 인물이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그런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에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많지 않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요건을 내놓고 구하려면 없을 거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비상시국이잖아요. 네.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해서 네. 직무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 수사기관들이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그 소환장을 보내는 이 지경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당에 그 회의실에 가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존영이 네. 걸려 있는데 그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모든 대통령이 아니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네네. 산업화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네. 그 민주화 대통령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 있고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직을 중도에 그만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퇴임 후에 구속이 되어서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의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 최근에 배출한 대통령들이 모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 현 상황에서 최소한 이제 다시 추스리고 한번 다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진영을 정비하고 네.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막 혁신적이고 능력 있고 그런 분 다 찾으려면 결국 또 그 이상한 외부에서 이미지 좋다는 참신한 사람 이렇게 손 뻗쳐서 하다가 보면 그분의 또 어떤 형태로 당을 이끌어갈지 모른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검증된 인물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면 또 언론에서 온갖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계엄 선포의 그 계엄 해제 요구 때 반대 표결하러 그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막 지금 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죠. 한번 영입해 오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지금 의원님, 지금 언론이 네.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렇고 언론 말을 다 듣다가는 민주당에게 그냥 정권을 넘겨주면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신문기자가 보기에는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아닙니까? 네. 윤 대통령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보수 국민이라면 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다음 대선을 윤 대통령, 이 여당이 제대로 치르기 위한 뭐 그런 생각의 공감대를 이루는 인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아시아투데이가 유일할 겁니다. 아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네,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네. 아시아투데이가 유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가 약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들은 진영의 대표자라는 의식이 강해요, 자기들이. 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즉시 파문당해요. 네. 그러니까 투쟁력이 좋죠. 네.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보수 진영의 지금 사람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보수 진영의 사람 보는 눈이 주로 옛날식으로 가 누지바하고 응?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출신 성분을 보는 거죠. 학교 그리고 어디 나왔노? 가 학교 어디 나왔노? 네. 학력, 네. 뭐 하던 놈이고 네. 경력 이래가지고 뭐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보수 진영에서 지금 정치권에 진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학교 좋은 데 나오고 경력이 훌륭해서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을 영입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한 사람도 많고 전직 관료도 많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럼 거꾸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 살아서 네. 그동안 잘 살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거지. 네. 보수 진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물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죠. 근데 네. 그러나 내가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욕을 많이 먹으면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내 인생에 오점이 남겨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판을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네. 어디 TV 출연했는데 거기서 댓글에 무슨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 이 사람 이 나쁜 사람이네. 이런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 그냥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리고 그래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문제라는 네, 거죠. 탄핵의 문제는 이제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인도 태평양 세력을 대변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 세력은 단순한 국내 민주당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있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 국제사회도 오늘 제가 2부 수세에서 할 건데 처음에 초기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는 미국이나 이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령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던 그런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첨단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그렇게 너무 정치를 개인의 어떤 그런 영달이라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진영 대표성,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내지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한 몸 좀 찌그러지고 오욕을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선두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좀 배찬 결기가 있었으면 저는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걸 흔히 리크루트라 그러죠. 네네. 정치권에 인재를 충원하는 방식이 우리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국민공천이라 해서 네.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영의 대표라기보다는 어느 날 스카우트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도 국민공천으로 어느 날 등장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진영에서 한 번도 검증을 해보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본인은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탄핵을 막으려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많은 동료 의원들의 눈에는 그게 지금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영 대표성 그리고 진영과 연대한다는 의식 그리고 저쪽 그 전체주의 세력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저 진영에 대한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제일 아쉬웠던 게 그런 아군이라는 연대 의식이 도대체가 없는 분인 것 같아서 저희 신문 기자들도 여당 대표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저는.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건 이건 이 정도까지만 말씀 나누고요. 의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6명 체제로 가면은 그래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은 길을 쓰고 이제 그렇죠. 자기들 추천하는 그 재판관을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즉,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고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리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고라고 보거든요. 잠깐 직무 정지 아닙니까? 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네네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렇죠. 물론 탄핵 소추도 되었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수술을 한다든지. 네네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에 심장옆에 총격을 받아서 네.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네네. 이럴 때는 전신 마취를 하면 그 상태가 이제 코마 상태가 되니까 국정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없죠. 이때 우리는 국무총리, 네. 미국 부통령에게 네. 그 직무를 그 대통령 권한을 일시 대행시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하죠.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적이 침략을 했어요. 네. 선전포고를 한다든 이러면 이쪽에서 발포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직무대행권자가 발포 명령을 해야 되고 미국 같은 데는 핵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됐어요. 네. 근데 대법관을 지명한다. 네. 그럼 대통령이 복귀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늦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직무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안의 중대성의 문제보다도 바로 대통령의 직위가 사고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범위. 그 최소한 관리하면 그냥 대통령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핵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지만 대법관 임명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고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양곡법의 경우 같으면 이게 그 권한 행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민주당이 막 날뛸 때
대통령 행사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일정 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그냥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아니라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선포가 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해야 돼요. 네네. 미국에서 핵 버튼을 누르듯이. 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임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는 바로 그런 논리로 네. 대통령이 복귀할 거냐 아니냐 네. 그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이건 함부로 하면 권한 안 된다.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례도 없죠. 과거 네.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대법관 임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건가 말 건가. 네. 그것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이제 완전 거리 상태에 됐을 때 인용이 됐어. 예, 그때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주당이 너무 그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네. 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재판관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이 2명 있어요. 예. 2+2. 네. 4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또 2명이 들어가면 네. 4월 18일 이전까지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 정권 내지 민주당이 집권할 때 임명한 그런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이 6명이 그냥 순식간에 네. 볼 것도 없이 탄핵하자 이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권이 분립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탄핵하고 또 심판조차도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판단한다. 그건 뭐 특검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인데요. 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인데 대통령 가족이 관여된 사건인데 여당에서 추천에 행사하면 추천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좀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해서 탄핵까지 네.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이 즉 집권을 하려고 네.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가장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도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말 결기 있게 해주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 여론 네.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켜줘야 가능한 것인데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말씀대로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이게 딱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좀 부정확한 그리고 좀 이렇게 유동적이고 뭐 상황 자체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유동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뭐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스스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 네. 너무나도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세적이었고 또 그렇죠. 사과를 막 2번씩이나 해버리고 그리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강하게 지금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확 일어나고 대통령의 지금 여론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대 청년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 여론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딱 한가운데서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투쟁을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사법 투쟁,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사법 투쟁,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대국민 담화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지지 세력에게 호소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향이 있었죠. 지금 네, 지난번에 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왜 이런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네. 또 지지자들은 이게 대통령이 이런 의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라고 나름대로 또 확신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렇죠. 물론 또 반대자가 많으니까 네. 그분들은 또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뭐 네.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투쟁으로 네.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법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도 좀 공세적으로 네. 이제 그 정당성을 네. 선포하고 나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대통령이 아마 검찰 수사, 이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도 제가 보기에 똑같이 내란죄 사건의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관련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소환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서추가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서추라는 말은 재판에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네. 수사는 재판에 넘기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에 넘겨야 될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죄, 즉 직권남용죄를 수사해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고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가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천대엽 그 대법관이 나와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지금 법조문이 공수처에도 있거든요. 네,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어요. 네, 네. 아마 대통령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법을 잘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뭐 법을 알고 모르고 보다 네. 이런 논리에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때를 틈타서 자기들이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데가 검찰, 경찰, 공수처 뭐 전부 다 나섰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나중에 수사를 했어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수사의 정당성 내지 적법성에 문제가 될 것이니 네, 네. 또 거기다가 공수처에서 이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넘겨야 되는 현실적인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줬는데 공수처는 자기들이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봤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수사를 똑바로 했느냐. 최상병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해서 지금 1년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사건이나 좀 똑바로 수사를 먼저 해보지. 그 사건 수사도 제대로 못 해놓고 이 큰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제가 이것도 참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군 검찰의 항명이죠. 항명이 본질이거든요.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사 경찰의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그 지휘 감독권자가 국방장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국방장관이 당연히 지시를 하는 것이 지휘권 내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사 개입이라고 그러고 수사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고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최종 지휘 감독권자예요. 네네.
대통령이 공수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네. 법무장관이 공수처장한테 지시를 내도 문제가 돼요. 네.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의 최정점에는 검찰총장이 있어요. 네.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그 수사지휘를 하거나 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하고 하면 문제가 돼요. 네.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거든요. 네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행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 그 사건 수사 조사 기록을 그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것을 다시 받아오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수사 지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1년째 못하는 수사기관이 지금 이 국가적인 이 중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으러 갈까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사법투쟁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법정에 나가서 네.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로서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사건 당사자니까. 네, 사건 당사자로서 예. 계엄령이 실제로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할 그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범이라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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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란죄는 목적범이니까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하겠다. 네.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증인을 부를 것 같아요. 지금 그 707 특임단뿐만 아니라 그 관련 그 군인 투입됐던 군인들이 지금 다 허위 주장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측면에 대해서는 대지를 하면은 또 그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네.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네. 군인이 대지를 하면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진실 공방이 된다. 공방을 하면 그것 자체가 좀 모양이 그렇죠. 그러나 네네. 그런 정도를 감수하겠다고 나온다면 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네. 할 수가 있죠. 헌법재판관들이 또 그걸 볼 겁니다. 제가 좀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 고의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네. 지금 내란죄 판례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폭동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네. 계엄을 선포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그 자체가 폭동이다. 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 폭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까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그냥 바로 계엄령 선포한 걸로 폭동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 당에서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분도 막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다 5.18, 5.17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근데 5.17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당연히 그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명의로 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지만 네. 그러나 정권을 탈취하려는 당시 신군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명의를 빌려서 한 거죠. 대통령이 뭐 결재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보면 이게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해서 폭동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권 탈취를 할 리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다투지 않을까. 다툴 것 같습니다. 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그 판단은 역시 네, 헌법재판관이나 재판관이 하겠죠. 그 법정에서 하겠죠. 네. 그래서 수사 과정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죠. 그게 또 여론 재판 성격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헌재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 재판이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 위법행위,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고위공무원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재직 중에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탄핵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을 한 것이 아닌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이 위법 행위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헌법 질서 수호의 정도와 네. 그 대통령직을 그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어지는 헌정 중단 사태 내지 그 혼란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 위법 행위가 이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 무게를 저울에 댈 수도 없고. 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컨대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해서 원래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키더라도 이미 그 국민들이 완전히 그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통치가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을 복귀시킬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네, 네.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여론은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지금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언론의 구도가 그렇죠.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지금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보다는 좀 낫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때 비해서 또 이 매체가 다양해졌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유튜브를 통한 네, 네. 그 전파가 굉장히 네. 커졌고 영향력이 커졌고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실제적인 상황을 알고 싶은데 TV 틀어놓으면 다 똑같은 소리 하니 네, 네. 어디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 내가 생각하는 이 정확한 이야기는 어디 있나 해서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무렵에 제가 또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그 현장을 또 지켜보고 취재를 하고 했는데요. 그때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실제로 초기 바로 상황을 지나서 태극기 집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촛불보다. 그런데 그렇죠. 태극기는 아예 보도하지를 않아요. 보도하지를 않고 촛불만 계속 보도를 하면서 촛불 집회 상황을 뭐 딱 보니 100만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그 과정이 계속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보다는 좀 그래도 지금이 또 우리 신문들 중에서 종합 일간지 중에서 오로지 아시아투데이 한 신문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관련된 기조로 편집을 하고 그럽니다. 모든 신문들이 반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 돌이켜보면 언론이 이제 그 상업주의로 흐르니까 네, 네. 흥미 위주로 네. 마구 그 이제 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성형수술을 받았네 하면서 그 얼굴에 주사기 바늘을 꽂아 있는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가짜 뉴스. 그런 것도 보도를 하고 한마디 하면 그걸 전부 그 기사화했죠. 그래서 사실 진실과 관계없는 보도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해서
나중에는 사실 국민들이 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네, 근데 네. 지금도 사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한동훈 총격설이 그 대표적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너무나도 황당한 그나마 그 민주당에서 이게 사실 저 표현을 자기들은 완전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도 그 허위 사실이 많이 가미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죠? 네네. 그것도 박선원 그분은 아주 그 좌파 진영에 그 핵이죠. 봉사하는 철저한 사람인데도 핵이죠. 네, 네. 네, 근데도 그분의 의원실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보고를 했다는데 이제 와서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좀 보고서도 수정하고 네. 그 발설을 한 김어준 씨한테 가서 사과를 하는 이 참 웃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좌파 진영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정말 충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게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토요일 되면 이제 태극기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와 그리고 탄핵 찬성하는 뭐 민노총 등 민주당 주도 집회가 열릴 텐데 참 이 그 문재인 정부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정권과 싸워온 그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다시 또 결집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는 싸움인데 의원님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이제 제가 정무수석 할 때 네. 보수 진영의 좀 대표자들 여러분들이 이 정무수석이니까 그 한번 나오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 지도자들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들 뭐 말씀드리면 다 아는 분들이죠. 네, 네. 고명하신 분들이고 한데 이분들이 이제 보수 진영의 뭐 대표자라고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동력이 그러니까 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은 많은데 네, 네. 정작 그 구심점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 어른들은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많이 계시는데 구심점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자생력이 좀 부족했어요. 자생력이요. 네. 좌파 진영의 근간을 이루는 세력이 민주노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죠. 사실 뭐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를 네. 통한 이 자금력도 풍부한 걸로 보여지고 자금이 있죠. 네. 예, 거기다가 조직력도 대단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뭐 내부에 또 정책실 뭐 이런 법률 팀들도 지원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막강한 사실 세력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조직력을 우리 우파 진영에서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현실적으로 네,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답답하셨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벌어지는 그 투쟁의 형태는 결국은 제가 만나 뵀던 그 보수 진영의 지도자분들은 크게 역할을 못 하시고 네. 그냥 자생력이 있는 네. 태극기 이 세력들만 네. 계속적으로 네. 집회도 하고 세력을 이어갔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은 그때 제가 만나 뵀던 그 보수 진영의 지도자분들은 이제 거의 은퇴하신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파 행동주의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네. 그분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맞습니다. 그 일구어 와서 오늘날 광화문에 아직도 네, 네.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뭐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수 진영의 좀 구심점이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도자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좌파 진영은 순식간에 모으면 순식간에 되죠. 예, 순식간에 10만 명 이상을 모아요. 그리고 그 구심이 이전부터 그렇죠. 제야운동 시절부터 만들어져 온 그 구심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이 서고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고. 그리고 뭐 원탁 회의니 뭐니 해가지고 모으면 거기서 지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정도의 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보수 진영은 현실적으로 지금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 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많은 저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징계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징계당할 일도 이제 뭐 박탈당할 자리도 없어서 백순대. 그래서 진짜 요즘 전에 이게 지금 윤 대통령 단핵 정국이 몇 가지 전선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본인의 사법투쟁 전선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원내에서의 우리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하는 전선이 있고, 또 아스팔트에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이 광화문 시민들의 전선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전선이 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또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때 현재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그때도 겪었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 보수 진영이 참 단합이 잘 안 되고, 그 다른 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중심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무기력하시지 않았나. 그때 당시는 일종의 말하자면 공황 상태, 심리적 공황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보수 진영이 어쨌든 탄핵을 한번 겪으면서 그 굉장한 교훈을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뭐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국 우리 보수 진영은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대처를 해야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무너지지 않지. 지금 보수 진영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고 그 앞에 대통령도 구속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보수 진영이 서 있는 이 보수 정치의 지반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뿌리는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 산업화를 달성한 세력, 그리고 민주화를 완성한 세력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직도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 대한민국에서의 굳건한 자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되지. 지금 일부 그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비난을 겁내서 주눅이 들거나 겁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현재 탄핵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빌려보고자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이 타이틀 2부 순서로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는, 여의도 정치는 시청자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국제 정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압도적으로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지하 정치의 영향력을 또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최근에 일본에 지난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에 일본 보수 정치 행동이라는 JCPEC이라는 거기에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요인들과 그리고 일본의 요인들과 만나서 제가 지난주 예고를 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사태 그리고 탄핵 국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2부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준비한 기사부터 제가 리포트 해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와 북중러 적대를 탄핵 사유로 넣은 점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좌경화된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탄핵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선거 직전 다수 언론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한미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도 탄핵 결의안을 보면 일본, 미국과 3국 협력을 추진했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문구가 있다며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지난 주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 일본 보수연합정치대회 JCPEC입니다. 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한 일본의 신고 야마가미 전 호주 특명전권대사 그리고 퇴주위 때 야마오카 전략정보분석가도 탄핵 정국을 맡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및 북한과 맞서고 미국, 일본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 내 좌경화된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같았지만 미국 내 여론과 달리 보이지 않는 민심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것도 상대 후보와 큰 격차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외국에 특히 미국과 일본 자유진영의 이 우리 윤 대통령 계엄령 그리고 탄핵 국면을 보도하는 외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외신들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의 당선을 어느 외신이 맞췄습니까? 미국 가장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즈, NYT,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전부 트럼프의 낙선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죠. 그것도 큰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의 언론 상황과 미국의 언론 상황이 참 공교롭게 비슷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주류 언론들을 대부분 민노총, 언론 노조 등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거기서 쏟아내는 그 신문 기사와 여러 그 사설들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쏠려갑니다.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다수를 따라간다는 국민 심리가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국내 언론들이 인용하는 외신 또한 다 그런 좌파 성향의 외신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본류,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잡았지 않습니까? 미국 여론의 본류 그리고 일본 여론의 본류들은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펜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네 번째 아이콘 네 번째 누르시고 저기 HDMI 1 누르세요. 네, 2번 눌러요. 한 번 더 누르세요. 네. 예, 미국, 일본 국제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러분, 이거 지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일요일입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간다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갔는데, 이제 일본 보수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JCU라는 단체인데요. JCU가 1년에 한 번 정도 일본 보수 정치 행동 대회를 엽니다. 이게 바로 JCPAC인데요. 이거는 왜 이 JCPAC 대회가 중요하냐면은 이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 ACU가 개최하는 CPAC의 일본판 프랜차이즈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CPAC은 말입니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그래서 CPAC입니다. CPAC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골로 출연하는 그런 전 미국의 공화당 주축의 보수 정치인들, 보수 국민들의 행사인데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미북 회담을 벌일 때 김정은과 회담을 깨버리고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차고 나갔는데요. 공군 1호기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어디를 갔느냐면 미국 포토맥 강변 워싱턴 DC 바로 밑에 내셔널 하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CPAC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서 가장 열렬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연설을 합니다. 그 CPAC의 일본판 대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분이 매트 슐라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그 CPAC ACU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제이 아에바라고요. 미국 일본판 CPAC입니다. CPAC 그리고 ACU입니다. JCU의 회장인 제이 아에바입니다. 이 앞부분에 체어맨 두 명이 지금 이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는 잠깐 보시죠. 제이 아에바 회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제이 아에바 의장은 67년생입니다. 67년생이고 2012년경부터 미국의 ACU를 방문을 해서 CPAC에서 일본의 부스를 만들고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매트 슐라프 등장하는 사람이 매트 슐라프 미국 ACU 의장입니다. America had a long 4 years, Jay. President Biden and his policies did a lot to destroy our country, to destroy the spirit of the American people, to make it very hard.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동영상이라 썩 좀 화질이 고르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And for those of us who stood by President Trump from 2016 through the first term, through the 4 years of Biden, Kamala, or maybe Jay, is Kamala. 이강삼 PD 이 정도 잠깐만요. Biden and Kamala. 여기서 끊고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본 JCPEC에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제가 이 스테이지에 올라와서 토론을 벌였거든요. 토론을 벌였는데 스테이지에서 저와 토론을 벌였던 한 사람은 호주 일본 대사 전 이제 호주 주재 일본 대사관의 대사를 지냈던 분이 있었고 또 정치 분석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위성으로 영상으로 연결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 참모 중에 참모로 임명된 한 분과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의 그 연구원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제가 그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 등 저의 그 저널리스트 친구들과 이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과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그 계엄령을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계엄령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계엄령 직후 초기에 나왔던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할 수가 없죠. 찬성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일본의 언론인들도 마이니치 신문에 지금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사와다 가츠미 논설위원도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계엄령은 아니지 라는 겁니다. 제가 이 플로어에서도 스테이지에 올라가서도 그 이후에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유로 들었던 것이 바로 한미일 공조 노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내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봤자 먹히지가 않거든요. 좌우의 논리,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논리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어떤 기조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올라서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일 공조 노선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바로 인도태평양 세력, 미국과 일본 세력이 한국에서 탄핵당한 것과 같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은 바로 중국과 북한 등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이다. 라는 기조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플로어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일본과 미국의 요인들과 정치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으로 겉만 보면은 껍데기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조치가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것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노선, 협력 노선,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중국의 간첩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항공모함 사진을 찍고 그리고 미국 주한 미군 기지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스파이 활동을 해도 이것을
못하게 단속하고 체포할 법안이 없다. 그 법을 여당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막는다. 그 법을 못 만들게 막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등 선거 장비에 중국 공산당 세력이 해킹을 하거나 들어와서 이렇게 선거를 왜곡시키는데 그것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부정선거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취지로 제가 여기 스테이지에 올라가 설명을 드렸어요. 박수가 나옵니다. 그제서야 이제 미국과 일본의 요인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계엄령이 무슨 계엄령이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있었죠.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용하는 좌파 외신 언론들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세력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주요 참모들이 한국의 정치 현실, 부정선거가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이 정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 슐라프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는 백그라운드 그룹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ACU가 여러분 그 통계에 나옵니다. 미국은 금권 정치거든요. 로비스트들이 이루어가는 정치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을 후원하는 도네이션 액수가 제일 많은 그룹이 바로 이 매트 슐라프 회장이 운영하는 ACU입니다.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이 ACU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ACU 출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ACU 출신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연대와 같은 조직이 ACU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공화당 정부가 집권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공식 외교 관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라든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한 미국 대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정 간섭이죠. 그런데 이런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는 실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빌어서 여기 나오는 주요 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국내 상황이 일본과 미국의 진영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언론들이 받아쓰기 하고 있는 미국의 NYT, 뉴욕타임스라든지 CNN이라든지 주요 외신들의 그 인용 보도를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큰일 나는 게 지난 트럼프 대선 때 그 언론들이 전부 헛다리를 짚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국제사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의 백그라운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고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추후 제가 보기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더 자세한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 스파이의 활동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야당의 어떤 그런 커넥션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도 말입니다. 레이더를 전 세계에 돌려가지고 이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입수하고 있는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리고요. 이후 방송에서 우리 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보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제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